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아버지가 딸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게 모두 가난한 후진국 한국 남자 때문이라는데요. 그는 한국으로 몰래 시집간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한국행을 택했다가 사위 집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하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살 미국 여자 피치라고 해요. 4년 전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4살 된 아이까지 있답니다. 사실 4년 전에 저는 미국에서 레스토랑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이 변호사셨는데요. 꽤 큰 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묵직한 사건들도 많이 맡으셨죠. 그리고 이렇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저와 제 오빠도 법조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활발했던 저는 방 안에서 하는 공부와는 잘 맞지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책 앞에만 앉으면 집중도 안 되고 바로 졸음이 쏟아져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확고해졌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되려면 다른 직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반면 저희 오빠는 저와 달리 착실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는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었죠. 아빠는 제가 결국 대학도 가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일한다는 걸 늘 탐탁지 않아 하셨고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걸 저도 잘 알았지만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했죠. 항상 웃음 가득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의 식사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항상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바뀌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뉴욕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던 날이었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레스토랑 안에서 서빙을 하는 중이었는데 한 동양인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이처럼 깨끗한 피부와 초롱초롱한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 보기에도 앳돼 보이는 모습에 저는 동양인 고등학생 아이가 미국에 와서 유학 중인 건가 생각했죠. 아무튼 그 동양인이 어린 친구라 생각했던 저는 그 남자의 자리에 다가가서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물어봤는데 혹시 술은 없나요? 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주문에 깜짝 놀랐죠. 어린 학생이 술을 마시겠다는 건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할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죠. 그런데 웬걸 그 남자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26살이라는 겁니다. 즉 당시 저와 동갑이었던 거였죠. 정말 엄청 어려 보였는데 20대 중반이라니 무척 놀랐어요. 물론 지금은 한국인들이 유독 나이에 비해 다들 어려 보인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아무튼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가게에 손님이 거의 없었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친절히 서빙을 하며 간단히 대화도 건네봤죠. 뉴욕에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 그 동양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행과 모험을 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뉴욕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이번에 학교를 휴학하고 큰 맘 먹고 길게 여행 기간을 잡아서 오게 됐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좋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 미녀분도 볼 수 있고요. 그 순간 우리 둘은 눈을 진하게 마주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내 둘 다 미소를 지었죠. 네, 그 침묵은 사랑의 스파크였습니다. 얘기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서로의 눈빛으로 알 수 있었죠. 둘 다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요. 아무튼 저는 그 남자의 자리에서 물었어요. 여행 도중 무엇을 하실 거예요? 그 남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예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중에 그림을 구경하고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여행은 새로운 낭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뉴욕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저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에 감명을 받고 점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저도 사실 예전에 예술에 관심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손님이 없어 그 남자와의 소소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식사 중임에도 제가 옆에 서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즐거워 보였죠. 그리고 그 남자는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을 한 뒤 나가기 전에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이 볼세라 얼른 받고는 그 남자를 향해 윙크를 했죠. 그때부터 지금 저의 남편 윤기와 저와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났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지지했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진지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윤기는 한국에서 온 남자였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건실하게 살아가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돈을 모아 이렇게 여행까지 오게 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에서 함께 일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열심히 배워 나중에 아버지께 회사를 물려받아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윤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여태 제가 만나봤던 미국 남자들은 윤기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남자들이 잘 없었답니다. 덩치만 컸지 속은 아직 아이에 머무는 껄렁껄렁한 미국 남자들보다 외적인 건 어려 보이지만 성실하고 속은 진국인 한국 남자 윤기가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또 서로 나이도 같으니까 뭔가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윤기를 만나며 한 가지 우울한 점이 있긴 했어요. 저와 윤기는 동갑인데 말했다시피 윤기가 엄청 동안이다. 보니 동갑인데도 제가 훨씬 누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윤기 말고도 한국 남자들은 다 동안으로 보여서 이건 그냥 타고남의 차이 같아요. 처음에는 좀 우울하기도 했지만 내 남자가 젊어 보이는 건 좋은 거니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윤기와 시간을 보낼수록 저는 점점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해야겠다고요? 윤기도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기의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사별하셔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변호사로서 밤낮 없이 일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제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죠. 물론 저와 자주 부딪히긴 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매우 아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실까봐 걱정도 되었죠. 아무튼 저와 윤기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자 아버님 안녕하세요. 피치의 남자친구 윤기킴입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한국식으로 인사를 드렸죠. 근데 아버지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식사 내내 아버지는 윤기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고 나중에는 대놓고 무시까지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태도에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따로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죠. 아빠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아빠는 피치 아빠가 항상 말했지 않니? 그냥 미국에 사는 평범한 미국인 만나 평범하게 결혼하라고. 저 남자는 딱 보니 졸부 집안에서 자라 지가 하고 싶은 예술이나 펑펑함에 달하는 히피족 같은데 그런 동양인 남자에게 감히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 넌 왜 이렇게 항상 아빠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이 결혼 반대다라는 거예요. 저는 윤기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며 울먹였지만 아빠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빠의 눈에는 윤기가 어린 한국 남자에다 껄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졸부 집안에서 자라 여행이나 다니면서 흥청망청 사치하는 그런 남자로 보였겠지요. 근데 윤기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고 열정과 끈기 그리고 깡이 있는 한국인이었거든요. 윤기는 아버님 만난다고 큰 맘먹고 새로 정장까지 하나 맞춰서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하며 멋쩍게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하여간 아무리 아빠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아빠는 고집불통이었어요. 변호사로 일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의 병이라도 든 건지 예전보다 더 독불장군인 아빠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윤기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건너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반대하든 말든 그냥 윤기와 결혼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행히 윤기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는 윤기와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면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냥 통보했어요. 설득해봤자 제 말을 안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아빠는 내 멋대로 해라. 그 대신 너의 결혼에 경제적 지원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죠. 상관없었어요. 아빠가 해준 넓고 좋은 맨션에서 눈치 보면서 살 바에는 심지어 단칸방이라도 윤기와 둘이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윤기와 서울에 있는 작은 집을 얻었어요. 사실 윤기가 모아놓은 돈이 꽤나 있었고 윤기의 부모님께서 지원도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한 번에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미리 비축해 두고 처음에는 조금 작은 집에서 시작해 나갈 계획이었어요. 미국에 살 때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윤기와 함께 사는 것은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윤기는 아버지의 회사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일했고 저는 영어학원 강사 자리를 구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차곡차곡 저축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1년쯤 뒤에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피치 아빠 나 지금 한국이야. 넌 어떻게 된 애가 전화 한 통이 없니? 그래 누구 닮아서 고집이 그렇게 센 거야. 난 도저히 네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니. 당장 이 아비를 보러 오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미웠던 건 사실이지만 피는 못 속이는지 정작 아버지께서 제가 보고 싶어 저를 보러 한국까지 왔다고 하니 미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얼른 아버지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머물고 계시다는 호텔로 아버지를 모시러 갔죠.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역시 유능한 변호사라 그런지 서울에서도 꽤나 좋은 호텔에 며칠 동안 머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간 시간이 지나면서 윤기에 대한 미움이 꺾인 건지 저희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셨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는 이제 피치. 너네 신혼집으로 가자. 어떻게 사는지 좀 봐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거리낄 게 없어서 아버지를 데려갔죠. 근데 골목길 깊숙이 들어가며 오르막길을 오르니 아버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 앞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오 마이갓이라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좁은 집을 보자 더더욱 놀라며 갑자기 제게 버럭 화를 내셨어요. 일리 윤기의 부모님에게 하나도 지원받지 않은 거야. 윤기 졸부 집안 아니었어. 이렇게 살려고 한국 온 거니. 그놈의 졸부 소리를 또 듣자 저도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빠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윤기 씨는 그간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저와 함께 알뜰하게 살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 나가고 있다고요. 윤기 씨 아버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홀로 자수성가로 기업체까지 키워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졸부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안 믿으세요? 윤기는 지금도 저를 위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뒤에 쉬지도 않고 바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한 남자예요. 그러고서 저는 아버지에게 저희들이 알뜰하게 저축해 나가고 있는 통장을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제 말과 통장을 보자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한숨만 쉬면서 한동안 멍하게 계셨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윤기를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실 아버지도 미국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지심 때문인지 평소에 부잣집에서 편하게 자란 남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윤기가 그저 졸부 집안에서 편하게 자라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여행이나 다니는 날라리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윤기의 외모가 피부도 곱고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앳돼 보이고 곱상한 모습이라 더더욱 그렇게 보였다고 하셨죠. 하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윤기가 정말 곱상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하여간 윤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마자 아버지는 미안하다면서 그동안 자기의 잘못을 갚겠다며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갈 자금을 많이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윤기는 매달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붙이며 무조건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윤기의 태도에 또 감동받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의 경제력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처자식을 책임지겠다는 그 태도의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마음 충분히 알겠으니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고집 하시는데 서로 갚겠니 괜찮니 하다가 결국엔 윤기가 지고 말았죠. 아무튼 그 이후 우리 아버지와 윤기는 사이가 너무 좋아졌고 지금은 윤기를 아들처럼 여겨요. 윤기는 요즘도 여전히 저희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저도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쉬었던 학원 강사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윤기를 돕고 있답니다. 아직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마음만은 너무나도 행복해요. 사실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었어도 뭔가 정말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멋있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으니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사연자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베트남 국회의원의 믿기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은 한국을 그토록 싫어했다는데요. 어떤 한국인의 한마디에 이 국회의원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위차이고 저는 베트남 국회의원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 들은 나를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래된 에어컨이 내는 일정한 소음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몇몇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얼굴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죠. 그들은 한국으로 일하러 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떠났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고난과 차별뿐이었어요. 한 여성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면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들은 공장에서 긴 시간 동안 일했는데 겨우 돈을 모아 집으로 보낼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이 나자 상사들이 해고를 위협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베트남으로 추방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느꼈어요. 한 나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베트남 노동자들을 지키고 이 불공정에 맞서 싸우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국회에서 한국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한국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할 때마다 저는 일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상기시켰어요.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국회의 넓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의 이런 발언에 동료 의원들은 때때로 불편해하곤 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지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국회에서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고 신문에 기고문을 쓰고 심지어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노투 크리에라는 구호가 제 싸움의 상징이 됐어요. 베트남 사람들 모두가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건 단지 노동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수록 싫어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했어요. 그들의 극도로 긴 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서 받는 엄청난 압박도 들었어요.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차갑고 무자비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것도 기억나요? 그 드라마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눈엔 그저 완벽하게 생긴 배우들과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이게 현실은 아니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자기네 나라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거지. 제 친구들과 가족들도 제가 한국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노기 한 번은 저한테 위차이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해 다른 문제들도 많잖아.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넘길 수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상징하는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들보다는 돈과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저는 심지어 한국 음식점이나 제품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조카가 한국산 휴대폰을 사고 싶어 했는데 저는 몇 시간 동안 다른 브랜드를 사라고 설득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경제를 도와선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했죠. 조카는 제가 미친 것처럼 쳐다봤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국회에서의 평판도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반한국 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의 의미로 어떤 사람들은 비난의 의미로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 호칭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베트남을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 사건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죠. 하지만 그 순간 국회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한국이 적이라고 믿었고 저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편견이란 그런 거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선 큰 폭풍이 필요했어요. 실제로도 비유적으로도요. 그리고 그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말이죠.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헬리콥터에서 밝은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커다란 상자들과 이상한 기계들을 들고 있었어요. 딱 봐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게 분명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소매에 붙은 국기였어요. 한국 내가 몇 년 동안 비판해왔던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온 거였어요. 그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기계처럼요. 인정해야겠더라고요. 좀 감탄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대체 여기에 왜 온 건지 정말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죠. 그들의 임시 캠프로 다가가자 키가 크고 눈이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서툰 베트남어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영석입니다. 팀 리더예요. 위차이 씨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름을 알고 있어서요. 영석은 그들이 최신 기상 예측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어요. 구조 작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우리 시스템도 실패했는데 그들의 시스템이 과연 더 나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차이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상 예측은 정말 정확했어요. 다음 폭풍이 언제 어디로 올지 며칠 전부터도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이 정보는 정말 귀중했어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을 미리 대피시킬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통신 시스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반 전화선이 끊긴 상황에서도 구조팀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저는 그들이 복잡한 구조 작업을 손쉽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어느 날 저는 그들의 구조팀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산사태로 고립된 외딴 마을로 향했어요. 한국 팀은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무너진 건물을 스캔할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갑자기 기계가 소리를 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팀원 중 한 명이 외쳤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이 쉬지 않고 어린 소년을 잔해 속에서 구해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소년은 며칠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마침내 그를 꺼냈을 때 살아있었고 큰 부상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나라의 진정한 인간적인 얼굴을 본 거였어요. 주들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팀과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들의 방식 기술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그들의 동기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돕고 있는지 궁금했죠. 지우는 항상 제 질문에 기꺼이 답해줬어요. 한국도 자연재해를 많이 겪었고 그 과정에서 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와 한국의 차이에만 집중하느라 우리가 겪어온 비슷한 경험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두 나라 모두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써 왔죠. 단지 한국은 그 고통을 발전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었어요. 어느 저녁 캠프파이어 주위에 앉아 있을 때 영석이 한국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한때 차갑고 감정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가족을 사랑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구호 활동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때 위협으로만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잠재적인 친구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첨단 기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처럼 우리가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베트남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단지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건 매일 한국팀에게서 본 헌신과 친절함이었어요. 그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지기까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돕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위기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우리나라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 말은 곧 새로운 친구들이 떠나야 한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저는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맺은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들이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정한 국제협력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차가운 정치적 협정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함께하고 서로 배우고 국경을 넘어서 맺는 우정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제 시각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전하고 싶었어요. 이건 베트남과 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고 그 속에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가 됐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벽을 쌓기보다 다리를 놓겠다고요. 배운 것을 나누고 베트남과 한국이 나란히 서서 더 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요. 이게 제 삶을 바꾼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고 베트남과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함께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어요. 한국팀이 장비를 챙겨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슴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게 변했으니까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태풍이 지나간 후 그 잔해들 사이에 서 있었던 저르료 공기는 아직도 축축했고 젖은 흙냄새가 났어요. 제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한국팀을 봤죠. 그들의 유니폼은 진흙투성이에 낡아 있었어요. 한때 적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팀장인 영석 씨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많은 걸 배웠어요. 영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이 새로운 깨달음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순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방콕으로 돌아갔어요. 도시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변한 거겠죠. 국회의사당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결심이 서 있었어요. 우리 한국과 협력해야 해요. 동료 의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위차이 의원님 한 사람이 말했어요. 한국을 믿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틀렸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그 말을 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직접 보고 나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재난을 다루는 방법에서요.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말했죠.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하면 폭풍을 더 잘 예측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들의 훈련이 우리 구조팀을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협력이라는 건 단순히 기술이나 재난 관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베트남 한국 우정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죠. 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날을 기억해요. 지역 공원에서 큰 행사를 열었는데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있는 푸드스톨도 있었어요. 김치 냄새와 쌀국수 향이 섞여 있었죠. 무대에 선 베트남 전통 무용단의 공연이 있었고 그 뒤로는 K-팝 커버 밴드가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면서 웃고 이야기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라 간의 우정이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우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서로 배울 수 있는 언어 교실을 열었고 양국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의 밤도 마련했어요. 심지어 학생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저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나이 든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는 얼굴이 붉어진 채 외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들을 믿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랑 달라요. 저도 모르게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밀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영석 씨와 그의 팀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들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더 닮았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해요. 결국 우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눈에 띄었죠. 방콕에 한국 식당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베트남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친구들이었죠. 태풍이 지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제 지역구의 어린 소녀가 쓴 편지였어요. 그녀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인 펜팔 친구를 사귀었다고 썼어요. 예전엔 한국이 그냥 지도에 있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썼더라고요. 이제는 제 친구가 사는 곳이에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제야 명확해졌어요. 우정 그리고 우리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보는 것이었죠.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은 이 편지를 동료 의원들과 나눌 생각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폭풍에 감사했고 제 눈을 열어준 한국팀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벽 대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도 감사했어요.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방콕의 바쁜 거리들을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베트남과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닌 친구로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더 이상 말없이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재난구조팀과 함께했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알리고 싶었어요. 처음엔 그저 소셜미디어에 몇 개의 글을 올리는 정도였어요. 한국팀이 태풍 이후 우리를 도와주러 온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첨단 장비와 빠른 작업 속도에 대해 설명했고 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한지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글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 글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경험을 읽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한국이 그런 나라인 줄 몰랐어요. 또는 이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같은 댓글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이 바뀌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콕에 있는 큰 대학에서 저에게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너무 긴장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야말로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강연 당일 생명의 학생들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다 했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별로 알지도 못한 채로 한국을 싫어했었는지, 그리고 한국재난구조팀을 만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말을 할 때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말을 끝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다른 문화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요. 첫 강연 이후 더 많은 초청이 들어왔어요. 학교 지역사회센터 심지어 기업들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베트남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강연할 때마다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강연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가 말하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한 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주위에서 점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더 인기를 끌었고, 베트남 음식점에서는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점은 항상 10,000원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음식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도 기술이나 교육 같은 문제로 한국과 더 많이 대화하려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대화하다 보면 그들도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도 저에게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도 이야기를 해달라고까지 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때 피하고 싶었던 나라가 이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한 한국 학생이 쓴 글이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에 감명받아서 베트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베트남이 단순히 휴가를 가는 해변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베트남의 문화가 얼마나 풍부하고 흥미로운지 알게 됐어요.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다가 좋아하게 된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동하고 강연하는 게 때때로는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새로운 이해로 눈을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그 모든 게 정말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정말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올린 몇 개의 글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베트남과 한국 간의 우정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사람들은 더 호기심이 많아졌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고 서로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나의 폭풍과 한 팀의 구조대원들.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용기에서 시작된 거였죠.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나라들 사이의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면 진정한 우정과 협력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건 언제나 다시 나눌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태풍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되돌아보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도 많이 변했죠.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두 나라는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됐어요. 여러 방면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기술 분야 한국의 기술회사들이 베트남에 지사를 세웠어요. 베트남 엔지니어들과 함께 새로운 기기와 앱을 개발하고 있죠. 저번 달에 그중 한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베트남 직원과 한국 직원들이 나란히 앉아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웃으며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농부들이 날씨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을 디자인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어요. 한국 대학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은 우리나라로 와요. 제 조카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연락하는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왔어요. 재난관리 태풍 때 우리를 도와준 한국팀 기억하시죠? 그 팀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합동 재난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베트남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큰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우리 합동팀이 그곳에서 지원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넷 비즈니스 베트남과 한국 회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협력하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함께 창출하고 있죠. 하노이에 있는 한 회사는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데 이 회사는 베트남 기업가와 한국 투자자 간의 협력으로 시작됐어요.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동남아 전역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기쁜 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한 거예요. 제가 시작한 베트남 한국 우정 이니셔티브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어요. 우리는 문화축제, 언어 수업, 요리 대회 같은 행사를 열고 있어요. 작년에는 룸피니 공원에서 큰 행사를 열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 음식을 맛보고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했어요. 베트남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한국 아이들이 베트남 춤을 배우는 모습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행사에서 무대에 서서 베트남인과 한국인, 젊은이와 노인들이 뒤섞인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있는 걸 보면 불쾌했을 텐데 이제는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불신했지만 재난구호팀의 용감한 사람들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들도 고정관념을 넘어서 우정을 발견했다고요. 물론 항상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오래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그 태풍이 몰아치던 밤을 떠올려요. 한국팀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제 마음이 변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확신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서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제협력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5년 전이었다면 절대 한국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정말 가고 싶어요.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서울거리를 걸으며 제 이야기를 새로운 청중에게 들려줄 생각에 설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매일매일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는 걸 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의 두 나라가 나란히 일하는 미래를 꿈꾸는 걸 보고 있어요. 기업들이 성장하고 아이디어가 퍼져나가고 우정이 피어나는 걸 보고 있죠. 이 여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라 간의 벽은 대부분 두려움과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과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자세가 있다면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을 수 있죠.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베트남과 한국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서로 배우고 서로를 지지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이 우정이 다른 나라들에도 퍼져서 아시아 전역에 그리고 그 너머까지 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걸 보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이 큰 변화 속에서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으면 해요. 제가 한국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한국을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미래는 밝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베트남과 한국이 나란히요. 이메일을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제 상사가 새로운 임무를 줬거든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과 방위산업에 대해 글을 쓰라는 거였어요. 도쿄에서 일하는 젊은 방위산업 분석가인 제가 첫 번째 큰 출장에 나서게 된 거예요. 의자에 기대서 한동안 생각을 가다듬었어요. 한국이라니 정말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늘 한국이 일본보다 많이 뒤처졌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 그 한국 사람들 늘 우리를 따라잡으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걸까요? 여행 전에 먼저 조사 좀 해보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저를 꽤 놀라게 했어요. 한국은 기술과 방위산업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요. 연구개발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고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나라더라고요. 게다가 방위산업 물자를 다른 나라에 점점 더 많이 팔고 있었고 다른 군대와 큰 계약도 따내고 있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와는 많은 게 바뀐 걸까? 아니면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준비를 시작하면서 두근거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뭘 보게 될까요? 일본이랑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까요? 좋아하는 노트북과 펜, 카메라, 편한 신발도 챙겼어요. 왠지 많이 걷고 돌아다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비행 전날 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짐 다 쌌니? 하루나 엄마가 물으셨죠. 응,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좀 긴장돼.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엄마는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딸 마음을 열고 내 자신 그대로 행동하면 돼. 그리고 음식도 꼭 먹어보는 거 잊지 마.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승객들 중에도 저처럼 일 때문에 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한국에 가본 사람들도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뭘 보게 될지 뭘 배우게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이 도쿄와 비슷할까요? 일본인 방문객에게 사람들이 친절할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가 점점 작아지더군요. 뱃속에서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번이 직장에서 저를 증명할 큰 기회였거든요. 꼭 잘 해내야 했어요. 상사가 저에게 이 임무를 맡길 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하루나 한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 방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 왜 그런지 이해해야 해.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그 말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배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였어요. 아마도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마음을 열어두려고 했어요. 비행 중에는 배운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마침내 기장이 서울로의 착륙을 알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제 큰 모험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 하루나 할 수 있어. 이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하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히 한국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와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꿔놓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죠.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공항은 엄청 크고 정말 깨끗했어요. 어디를 보든 반짝이는 화면과 첨단 기술들이 보였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짐을 찾아서 택시를 타러 나갔어요. 도시는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얘기해 주셨던 한국의 모습이 지금 보니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한국연구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거울을 보며 할 수 있어 하루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연구센터는 정말 대단했어요. 유리와 철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윤서라는 친절한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며 밝게 웃으며 말했죠. 저희가 구경시켜드릴 게 많아요. 윤서는 저를 데리고 투어를 시작했어요. 김복도를 따라 걸으며 바쁘게 일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멋진 기계와 장비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로봇 드론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것들까지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기분이었죠. 여기가 저희가 방위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윤서가 설명했어요. 컴퓨터로 새로운 무기를 설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도 보여주었죠. 모두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순간이 왔어요. 우리는 큰 작업장에 들어갔고 거기엔 K9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기계로 아주 멀리까지 포를 쏠 수 있는 장비였죠. 책으로만 봤던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안에 들어가 보실래요? 윤서가 물었어요.
물론 당연히 들어가고 싶다고 했죠. 윤서의 도움을 받아 올라가서 내부를 들여다봤는데 버튼이랑 화면이 정말 많았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발전된 느낌이었어요. 이건 저희의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 중 하나예요. 윤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강력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걸 사가고 싶어 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은 절대 뒤처져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너무 친절했고 자신의 일을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그 중에서도 연석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인상 깊었어요. 그가 새로 개발 중인 드론을 보여줬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라며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계 최고로 만들 때까지 계속 개선할 거예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것에 진심이었고 최고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루가 끝나고 호텔방에 앉아 그날 봤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정말 능숙했어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에 감탄하면서도 일본이 걱정됐어요. 혹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우리에게는 여기서 본 것 같은 에너지와 열정이 없는 걸까?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어쩌면 일본도 한국에게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침내 잠이 들 무렵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어요. 이 여행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우는 게 정말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제가 기다려왔던 날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주요 방산 생산 시설을 견학하는 날이었죠. 큰 금속 게이트를 지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저를 강하게 압도한 건 소음이었어요. 공장 바닥은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사람들은 지시를 외치는 소리로 살아 움직이는 듯했어요. 일본에서 익숙했던 조용한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가이드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가이드가 거대한 전차 같은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저희의 가장 성공적인 수출품 중 하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해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죠. 그 기계는 거대했고 공장의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벌처럼 바쁘게 움직이며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가이드는 한국 방산산업의 여정을 설명해줬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많은 경쟁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혁신하고 각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다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한 작업대 앞에 멈춰섰고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빠르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그들은 유럽의 한 고객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작업자 중 한 분과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고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훈이라는 분을 소개해줬어요. 제가 그의 일에 대해 묻자 영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몇 년 전 유럽의 한 나라와 계약을 따내려고 정말 열심히 디자인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발표했을 때 그들이 거절했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공감의 감정이 들었어요. 열심히 한 일이 거절당하는 기분을 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영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드백을 요청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뒤 다시 처음부터 설계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모든 작은 디테일을 개선했죠. 힘들었지만 꼭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그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미 대답을 짐작했지만 물어봤어요. 네, 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했을 때 그들은 놀랐어요. 단순히 기준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이상이었죠. 그 계약이 우리가 방산업계에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영훈 씨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다른 작업자들을 둘러봤어요. 그들 모두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고향에서 본 스포츠팀 같은 모습이었죠. 어떻게 동기를 유지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일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우리 미래에 관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은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일본에 대해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고 배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바쁜 공장에서 서 있는 지금 할아버지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혁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성공하려는 강한 결의가 보였어요.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영훈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견학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본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편안하게 경쟁해서 보호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혁신하고 적응하려는 열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이후의 견학은 기계들과 설명의 연속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제가 본 것과 들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공장을 나서서 따뜻한 한국의 오후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예상했던 보고서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단지 기계나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결의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 방문이 단지 제 한국에 대한 시각만 바꾼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제 시각도 바꿨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 미래와 우리 두 나라의 미래에 어떤 의미일지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작은 가족 운영 회사에 방문하는 게 너무 기대됐거든요. 그 회사는 더 큰 방위산업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었어요.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뭘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도착했을 때 회사가 누군가의 집 일부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 문에서 저를 맞아주었는데 이름이 지연 씨였어요. 따뜻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저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크진 않지만 여기서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거실이 사무실로 바뀌어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는 책상들과 책과 기계 부품으로 가득한 선반들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과 엔진 부품 도면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지연 씨가 저를 앉히고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작게 시작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남편이랑 저 둘이서 차고에서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열심히 일했고 언제나 최고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그들의 헌신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물었어요. 지연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한국의 큰 방위산업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가족처럼 지연 씨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몇몇은 저에게도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지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같이 드실래요? 잠시 머뭇거리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지연 씨가 강하게 권했어요. 제발요, 저희랑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가정식을 맛볼 좋은 기회거든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연 씨와 다른 사람들을 따라 다음 방에 있는 큰 테이블로 갔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큰 냄비가 있었죠. 그건 된장찌개예요. 제가 냄비를 눈여겨보는 걸 본 지연 씨가 설명했어요. 된장으로 만든 찌개인데 아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큰 가족 모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웃었죠. 그들은 제게도 질문을 던졌고 일본과 제 일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식사 도중에 지연 씨가 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아, 정이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몇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과 연결 같은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낯선 저를 그들의 그룹에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서 정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볼 수 있었어요. 보세요. 지연 씨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거죠.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요. 이 생각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전에 방문했던 큰 회사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그곳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여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무언가가요. 점심 식사 후 지연 씨는 저를 작업장으로 안내했어요. 아주 크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집중해서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어요. 우린 작지만 지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선 가족 같아요. 누구 한 명이 문제에 부딪히면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죠. 저는 2명의 직원이 복잡해 보이는 부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스케치하고 있었죠. 그들의 팀워크는 매끄러웠고 신뢰와 공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 정이 실천되는 더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됐어요. 한 직원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도와주었고,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도 탓하는 대신 함께 해결하려고 했어요. 회사를 떠날 즈음에는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끼리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돌보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연 씨와 그녀의 팀의 따뜻함, 정이라는 개념, 가족처럼 함께 일하는 힘.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이런 정신, 이런 깊은 연결과 타인을 위한 마음이 한국의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최고의 기술이나 많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지지하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죠. 그날의 노트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본 것들에 감탄하면서도 약간 슬픈 기분도 들었어요. 우리 일본에도 이런 정 같은 것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함께 일하고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신경 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보고서는 단순히 사실과 수치만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 목격한 이 정신, 이 팀워크의 핵심을 어떻게든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성공 비결 중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노트를 타이핑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일부라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네요. 머릿속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느라 복잡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저녁에 먹었던 김치와 구운 고기의 냄새가 아직 옷에 남아있네요. 지연 씨와 그녀의 가족과 함께 나눴던 따뜻한 식사가 생각나요? 그들의 환한 얼굴들이 눈앞에 스쳐가요. 다시 눈을 떠서 빈 문서를 봐요. 이 보고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은 분명해요. 한국은 방산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숫자나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해요. 한국의 방산산업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게 생각하고 강한 팀워크의 결과예요. 잠시 멈춰서 제가 방문했던 공장을 떠올려요. 최신 설계를 보여줄 때 그 작업자들의 눈에 비쳤던 자부심이 기억나요?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손가락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방문했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족 같았어요. 그들은 이 느낌을 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게 만드는 깊은 유대감이에요. 일본 제 고향이 떠올라요. 우리도 우리의 강점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갇혀 우리가 최고라고만 생각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타이핑을 이어가요. 일본은 깨어나야 해요.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변해야 해요. 우리는 한국의 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그들의 의지.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에서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하셨고 우리가 배울 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조금 슬프지만 동시에 일본이 눈을 뜨고 배운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요. 보고서에 계속 써내려가요.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서요. 한국의 방산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혁신 팀워크 그리고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들은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요. 계약을 놓친 후 디자인을 개선했던 작업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들의 결단력은 저에게 영감을 줬어요. 덧붙여요.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이것은 일본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에요. 글을 쓰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해요. 제가 배운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을 공유하는 게 기대돼요. 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해요. 고국의 몇몇 사람들은 제가 하려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저를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하거나 한국을 너무 칭찬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이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 써요.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일본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의자에 기대어 몇 시간을 썼지만 전혀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발견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봐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전히 활기가 넘치네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요? 공장 작업자들 지연 씨와 그녀의 가족 R&D 센터의 연구원들. 그들은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편견을 넘어 진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아요. 내일 이 보고서를 일본으로 보낼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일을 했다는 건 분명해요. 제가 본 그대로의 진실을 전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편하네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한국에 대해, 일본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요. 이 경험에 감사하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돼요. 불을 끄고 침대에 들어가요. 잠에 빠져들며 우리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요. 마음과 생각을 열면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생각이 저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줘요. 제가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빵위 산업에 대한 제 기사가 이제 편집자에게 보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또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정직했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멈추지 않고 울려서 잠에서 깼어요. 제 기사가 공개되었고 다들 그 얘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눈을 비비며 메시지와 댓글들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쓴 글에 정말 만족해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네요. 라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했던 이야기예요. 같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반응들에 저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반대의 반응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저를 비난하며 일본을 배신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감히 한국을 칭찬할 수 있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런 말들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제 기사를 읽는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서로 속삭였어요.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하루나 상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내 기사가 꽤 큰 반향을 일으켰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문제가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사가 이어 말했어요.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매우 불만이야. 우리가 경쟁자를 칭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장님, 제가 쓴 건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한국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요. 상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알아, 하루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기사를 내보낸 거야. 하지만 네가 준비해야 해. 앞으로 내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사무실을 나서면서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상사님이 저를 지지해 주셔서 다행이었지만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질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여러 컨퍼런스나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가 본 것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했어요.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조금은 무섭기도 했어요. 강연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어느 날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한 젊은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말했어요. 타나카 선생님의 글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일본의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공부하고 싶어요.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신선한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만남이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산업 컨퍼런스에서 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커피 브레이크 중 저에게 다가와선 저를 비난했어요. 당신은 우리나라를 망신시켰어. 그는 낮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에 대해 조용히 있었어야 했다고.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제 입장을 지켰어요. 선생님,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히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진실을 무시하는 것이 더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바라봐야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제가 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산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회사는 한국으로 팀을 보내 배워 오기까지 했어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화난 이메일을 받기도 했고 가끔 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마다 두세 개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중 깜짝 영상통화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방문했던 작은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지연 씨였어요. 하루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한 보도에 감사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 회사를 배우러 오는 방문객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목에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기쁘네요. 지연 씨,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모든 게 하루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의 말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어요. 통화를 끝낸 후 의자에 기대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기사 쓰기를 후회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 제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느낄 때 그 모든 게 가치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본의 혁신적인 회사들을 조명하는 새로운 과제였어요.
글을 쓰다 보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강점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변화를 시작하게 도운 거였어요. 우리 스스로를 더 솔직하게 바라보며 개선할 부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거나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배우며 서로를 자극해 더 나아지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 기사를 마치고 나니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지켰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됐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기사를 편집자에게 보냈어요. 그 후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밝은 불빛들이 생각났어요. 두 다른 도시, 두 다른 나라지만 모두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장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었어요.